이렇게 존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면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규정이 달라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인간에 대한 규정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것은 그리스어로 조온, 로곤, 에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언어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뜻이다. 이것은 그리스 시대의 존재 시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다시 말해 존재는 생명이라는 시각이다. 그 당시는 우주 전체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았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생명의 혼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우주에는 우주 혼이 있다고 여겼다. 식물에게는 생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각혼이 있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명의 질서 속에서 인간은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갖춘 영혼, 정신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것이 라틴어 문화권으로 들어오면서 이성적 동물로 번역되었고, 동물은 동물인데 이성의 능력을 갖춘 동물이라는 생물학적 규정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19세기 동물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을 인간으로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동물 중에 진화한 동물로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동물과 다른 인간이 드러나기보다는 동물적인 측면을 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진화한 인간이라는 이런 개념이 실제 인간들을 잘 표창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느냐인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우리가 너무 맹종하게 되면 모든 것이 디터미니즘이라고 하는 결정론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 결정론은 심리적 결정론이라는 사이킥 디터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프로이드 이론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가설 중에 하나예요. 두 개의 가설을 친다면 하나의 무의식에 대한 가설이고 또 하나는 심리적 결정론인데, 이 이론만을 가지고 계속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지금 강박증 환자가 왔다고 한다면 이분은 원래 두 가지 중에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강박적인 성향을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유전적으로, 아니면 환경 속에서 이분은 강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결론이죠. 대부분 이제 그 어린 시절을 우리가 탐색하면서 초기에 어머니하고 관계, 그리고 아버지하고 관계, 그리고 형제들하고 관계,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의 얘기는 천편일률적으로 내 환경에서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들이 가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계속 공감하고 가다 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내가 지금 아픈 것은 내가 원인이 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 모두 내 환경 탓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실존적인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실존적인 삶. 그러니까 비실존적인 삶이라고 할까요? 본래적인 자기가 아니고 비본래적인 자기로 살아오고 있는 사람의 전형들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치료는 어떤 프로이드를 넘어서서, 프로이드가 바로 심리적 결정론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분석가나 상담자들이, 내담자가 실존적인 삶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가 궁극적으로 안내해야 된다고 보여요. 이분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어떤 환경이 있었건 그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선택하고,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있는데 이분은 평생 동안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왔던. 그래서 이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비실존적인 삶이라. 자기로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사르트르는 정신분석은 자기 기만을, 셀프 디셉션을 강화하기 때문에 정신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치게 심리적인 결정론에만 의존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당한 비판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내담자들이 실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본래적인 자기를 살 수 있도록, 그 얘기는 자기가 자기 삶의 책임을 지는 주인공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결국 각자가 책임지는 주체로서 본래적인 자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사람의 셀프 디셉션에 우리가 동조하는 결과가 됐다. 그래서 너는 정말 그렇겠구나.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밖에 너한테 안 해줬다고 한다면 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아이가 힘이 없는 시기 말고 그 이후에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줘요. 실존주의 철학이. 프로이드의 어떤 고전적인 이론만 가지고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심리적인 결정론에 우리가 너무 매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역전이 속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내담자가 와서 자기 3살 때 어떤 일이 있었고 2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또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거 다 들어보면 정말 당신 불쌍한 삶, 어려운 삶을 사셨구나 하고 그게 공감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같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본래적인 자기를 찾아서 어쩌면 참자기를 살아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우리가 힘든 분들을 바로 해석적으로 도우라는 게 아니고 인내롭게 이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통찰을 실존주의 철학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자유의지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환자나 아니면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가 왔을 때 그 사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그 사람의 고유의 자기의지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보면 제한시켜 버려서 스스로 그 사람도 그 어떤 만들어 놓은 정형화된 카테고리에 갇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게 너무 많지 않냐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치료자의 옴니포턴스가 생겨버리면 네네, 내가 너 다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이분의 또 하나의 의존 대상만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럼 부모님이 다 책임져야 될 걸 자기를 어린 시절에 잘 길러주지 못해서 자기가 지금 힘든데 이제 상담자를 만났어요. 그럼 상담자 당신이 나를 고쳐내야 되는데 당신이 못 고쳐주니까 나는 피해자다.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 피해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충분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빚진 사람을 생각을 해요. 이 빚진 사람, 빚쟁이들이 도대체 자기 역할을 안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힘들다고. 그랬을 때 이제 저도 뭐 느끼는 거지만 제가 조바심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일이 잘못되고 뒤틀려지고 또 앞에 놓여 있는 대상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눈이 그게 상실해 버린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전혀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컨테인할 수 있는 제 안에 컨테인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제가 그거를 제 스스로 그거를 완전 뭐 엎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럴 때. 그때 이제 상대가 분명히 그 사람 고유의 메시지가 저한테 다가올 때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저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 저럴 수 있겠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것과 가기 전에 이미 벌써 제가 어떤 귀를 닫아버리고 이미 어떤 저의 조바심으로 어떤 결론과 정의를 이야기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프로젝트 아이덴티티 사용하기 때문에 네, 계속 과거에 자기를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던 그래서 자기가 이상적으로 가지고 싶었던 사람 역할을 우리한테 떠맡기는 거죠. 네, 우리 보고 이상적인 엄마가 되라고 우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전일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은 엄마나 아빠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해서 당신의 원래 엄마나 아빠는 못 해준 것을 내가 해줄 거야 라고 과거의 원대상하고 내가 경쟁 관계에 들어가요. 내가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고 더 훌륭한 부모인가를 입증해내는 쪽으로 내가 가버린다. 그러면 이분은
원래보다 더 의존적이 돼버리죠. 나한테 와서. 앞 시간에 교수님 말씀하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래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어머니 소그룹 모임을 한 1시간 30분 정도, 엄마,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 한 2살, 2살 되는 그런 아이들, 아니, 아기 학교 하는 그 데려온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떤 감성이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룹 어떤 액티비티를 했는데, 아, 예. 거기서 이제 한 어머니가 자기의 어떤 이야기, 남편과의 관계성 속에서 얽혀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얽혀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그거를 듣고 이미 저도 참 무섭다는 게 느껴진 게 뭐냐면, 제 속에 어떤 뭔가 이게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작동되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느껴서 그 사람이 듣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못했는 순간 아차 싶은 게 놓쳤다는 걸 제가 좀 느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 왜냐하면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아까 정신분석 어떤 그 케이스나 이걸 다루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깨부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지없이 이게 굳어져 있는 어떤 구조가 이게 드러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은 네. 얘기를 듣는데 듣지 않아요? 네네.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줄 얘기만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공감을 안 해주는 대상을 또 만나버려요. 아니면 이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냥 계속,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나를 방치했던 저 사람의 부모를 투사할 때는 내가 놓쳐버려요. 또 한편에는 가지고 싶은 본인이 소망하고 있는 이상적인 대상으로 투사하면 이 사람 얘기를 다 듣고 거기에 매몰돼서 내담자하고 비슷한 걸 넘어서 내담자보다 더 훨씬 내담자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의 불안은 지금 5의 불안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듣다 보니까 이 사람 나한테는 7이나 8의 불안이 생겼어요. 네. 원래 내 것도 셋이 있는 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나한테 온 것은 5인데 내 주관적인 역전까지 합치면 어떤 경우는 7이 되기도 8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이 사람을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5개밖에 없었는데 돌아갈 때 보니까 7개, 8개가 자기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은 자기 것뿐만이 아니고 상담자의 불안까지 다 짊어졌으니까 이분은 올 때보다 훨씬 더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적인 어떤 짤막짤막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어떤 비언의 내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마치 처음 듣는 듯한, 처음 임하는 듯한 이런 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저 내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저는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남보듯이 그런 정도밖에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심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이제 제 정서에 혼란을 더 주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역전이라는 게 객관적인 역전이나 주관적인 역전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게 내담자의 영향을 받다 보면 저 사람 것도 나한테 와서 내가 힘들게 되지만 내 것도 건드려져서 내 안에 마음이 복잡해져요. 내 마음이 산란하고 복잡해지니까 내가 이걸 무의식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저쪽 얘기를 건성으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죠. 그게 건성으로 듣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듣는 신용을 하고 있지만 이걸 그대로 들으면 내가 견딜 수 없이 자극이 많은 상황이 일어나 버리니까 거기서 무의식적으로 그걸 방어하는 게 이게 역전이 저항이라고 그래요. 어저께도 잠깐 우리 미팅이 있어서 거기서 나눈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담할 때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하다든가,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 내담자가 얘기하는 그 분이 조금 이렇게, 어, 저기, 변형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게 들리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그 내담이 끝난 다음에 서머리를 해요. 왜 그떤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가? 아니면 왜 어떠한 마음이,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이렇게 동조되는 그런 어떠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들을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슈퍼비전 같은 데 가서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상 그거를 잘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을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아까 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이 있고 주관적이 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많이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주관적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죠. 나한테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 내담자에서 오는 건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어 내가 어떠한 치료 효과든가 좀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냥 전혀 내 자신을 이게 주관적, 객관적을 따지다 보면은 그걸 못 보일 수도 있지만 저를 좀 잘 알아가는 그 어떠한 과정 중에 있다 그러면은 더 내담자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담직에 있는 분들 혹은 정신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영성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지만 이 작업들을 의미 있게 수행하시는 분들은 자기 인격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프랙티스를 단순한 잡으로 할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참으로 보람 있는 이런 역할을 자기가 한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역동들, 자기에게 일어나는 불편한 정서들을 잘 이해하는 것 속에서 내담자를 깊이 이해하는 어떤 자료들도 있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내 이슈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서들을 억압하거나 분열시키지 말고 이걸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 인격 수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컨테이너하는 힘이 커지니까 남을 포용하는 힘들이 커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담자는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무의식에 담겨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이분의 호소나 힘듦 그 속에 있는 판타시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무의식이 감지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 집안을 청소를 게을리하면 손님을 맞을 수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나를 계속해서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만이 내담자나 혹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작업이 안 되면 특히 상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정신분석적인 훈련을 받은 분보다는 일반 상담을 가르치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임상을 임하는데 이분들이 보통 7년, 8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번아웃 돼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성찰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려운 환자들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분석에 들어오는데 그분들을 도와주는 분석가나 상담자들 또 제가 또 슈퍼비전을 하면서 아니면 분석에서 도와드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본인들이 충분하게 안전장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담자를 돌보면서 고생하신 분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분들을 돕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제 느끼면서 결국은 우리가 존재란 적인 어떤 실존적인 어떤 한계성이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어떤 가식적인 어떤 모습과 또 보이지 않는 내 내면 속에 어떤 본래적인 트루 셀프의 모습이 있는데 끊임없이 그 하이데거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어떤 이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나에 대한 어떤 참된 내 모습을 밑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동시에 오늘 이번 지금 164페이지에 우리 새로운 챕터 넘어오면서 해체라는 제목이 저한테 너무 굉장히 해체. 다가왔거든요. 예. 저 밑바닥에 있는 나의 존재적인 모습을 끌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내가 가식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나를 해체하는 작업 속에 나를 끊임없이 깨부수는 해체적인 작업이 이 과정이 이 챕터의 내용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또 그런 작업이 또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걸 또 불교적인 용어로 어떤 수행하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영성 지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러한 삶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니면 좀 더 들어가면 성서적인 의미로 땡기면 자기 부인하는 어떤 과정이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의미로 한번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디컨스트럭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성찰하고 그걸 어떤 면에서 파괴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나야죠. 그냥 허물기만 하면 큰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 플랜을 가지면서 해체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충분하게 도움을 받으면서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해체만 하면 이게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죠. 저도 저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지금 사순절이기 때문에 매년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게 사실상 예수님의 죽음이냐 아니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뭐 이렇게 이제 죽이고 싶은 죽인다 그러면 하지만 좀 이렇게 개선해 줄 죽이고 다시 태어날 리빌트할 수 있는 뭐가 무엇인가를 좀 많이 생각해서 그걸 쥐고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새로 태어난다는 그 부활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여기서 이렇게 어떤 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실질적인 그 죽음이 아니고 어떤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지금 매년 저는 이게 사춘 때 그런 어떠한 뭐 이렇게 신부님도 그런 얘기를 권유를 하시고 그러지만 그런 거 그리고 제가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웠는데 한 7년 정도에 이 사순 때 이렇게 신부님이 첫 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단절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봉헌해서 40일 동안 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꼴초였는데 한 2갑씩 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40일 때 아주 끊고선 여태까지 안 피고 있습니다. 와, 그런 게 대단한. 하나의 의지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닐까. 내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부분, 나도 모르게 싫어하는 부분, 그게 뭐 무의식일 수도 있고 그렇게 뭐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이렇게 죽이고 그걸 이렇게 다시 그게 안 되더라도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있잖아요. 기회는. 그래서 또 그때 또 다시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인생을 다시 이렇게 교수님 말대로 리빌트를 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유상현님 얘기 들으니까 결국은 그 담배에 찌들어서 남들이 냄새나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났잖아요. 큰 체험이죠. 어떤 혼자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까지를 해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정신분석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어쩌면 실존적인 부분과 어쩌면 여기서는 영성적인 부분, 이 모든 힘들이 다 합쳐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순절의 이러한 영성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성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주의적으로만 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한계가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좀 잠깐 생각한 게, 리빌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해당하는 어떤 해체되는 작업이 있을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어떤 그 존재적 불안 속에 계속 스스로를 계속 던진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그 생각을 잠깐 해보았었습니다. 선생님은 유 선생님의 선례가 있으니까 유 선생님한테 도움을 구하시면서 재건축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